연초부터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왔던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나자 잇따라 군사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파상적 대화 공세의 의도가 뭘까요?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오늘 북한 인민무력부의 전화 통지문에 대해 사실상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통지문을 반송을 했는데 강 교수님, 네. 사실상 뭐 거부의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네, 뭐 첫 번이 아니고 전번에도 이제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7차 당대회 때 보고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북한 군사적 해설에서는 군사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공개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국방위원회라든가 인민무력부라든가 심지어 조선노동당까지 나와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화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이 실질적으로 군사회담에 나와가지고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려고 하냐?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 대북 압박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전면적인 중앙은행 거래 중단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디다 지금 올인하려고 하냐면 경제 건설에 올인해서 인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를 살려가지고 향상시키지 못하면 김정은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대화 공사로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비핵화라든가 무슨 뭐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협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 회담에 나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자기들이 한 일이 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대화 공세 받아줄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부할 거라고 저렇게 거부할 거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부할 거 아는데도 명분은 쌓아야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보기에도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남북한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할 자세가 다 돼 있다. 사실은 7차 노동당 대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다. 이유가 뭐냐?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대북 공세, 소위 말하는 대북 방송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건 명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사실 한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회담을 끌어갈 거라는 말을 던졌단 말입니다. 던졌으니까 이런 걸 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일단은 북한의 속셈을 다 알지만도 겉으로 보이니까 봐라. 진짜 북한은 평화 공세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자는 거다. 이런데 왜 이 짓을 하느냐. 진짜 목적은 있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살포, 방송 중단 이게 1차적인 목표가 있고 일단 우리가 테이블에 나오면 하는 얘기가 평화협정하고 비핵화를 동시에 놔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비핵화하고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안 돼요. 절대 제안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 미사일 제안하면은 우리가 먼저 던지면 저기서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야기가 뭐로 시작될까요? 전단 문제와 방송으로 나오고 비핵화 문제로 넘어가면은 평화협정하고 같이 얘기하자. 그거는 너와 우리 사이만 얘기 아니고 이거 안 받아들이면 더 큰 차원의 더 넓은 차원의 공세적인 그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접근을 하겠다. 그 공세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 미국까지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중국, 러시아를 다.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겠다. 그런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큰 선점적인 입장에 서면서 실질적으로 더 선점적인 입장이죠. 선점적인 입장에 서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끌어와가지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이니시에이티브를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거 지금 그걸 끌고 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서 이러지 말고 옹조를 하지 않느냐. 북한이 저렇게 제안하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건 이건 믿기 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사실 이런 북한의 제스처가 또 일각에서는 결국은 또 다른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 하루 이틀 벌어진 일도 아니고 지금 남북관이 분단된 지 한 70년 되고 6.25 전쟁까지 67년 되잖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런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네 일속 챙길 건 다 챙기고 핵실험 4차 핵실험을 4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핵실험을 4번이나 했는데 4번에서 유엔 제재 들어가는데 또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위장한 광명성 4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비롯된 것이 대북제재고 유엔제재인데 이런 건 안 한 것도 없고 자기네가 한 행위는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마치도 자기네는 대화로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 한미,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이걸 자기네들의 그 송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우호적인 국가들한테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지금 내일이 바로 이제 5.24 조치가 취해진 게 벌써 6년이 되는 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 남쪽 일각에서는 5.24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걸 남쪽 일각에서도 6년 됐으면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소리만 나오는 것만 해도 북쪽에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일단 발은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왜 이때 잡겠습니까? 5.24 조치 얘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미끼를 던졌는데 우리도 아이 뭐 평화도 얘기하고 한반도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까지 해놔놓고 북쪽에서 저렇게 애달프게 진지하게 끈질기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통문을 보낸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남북한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전통문을 보낼 때는 우리가 답을 해온 패턴이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 글로 쓰든지 전통문을 보내는 걸 받아내기 위한 제스처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24 조치 6주년이나 됐으니 뭐 해야 되겠다. 이거는 북쪽으로서는 조금은 성공한 거죠. 뭐 그다음에 조금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얘기 나온 것 자체가 네. 일정한 성과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말은 아예 이런 방구도 없고 세계 비핵화라는 말을 했죠. 세계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거지 세계 비핵화는 이건 거기까지 가려면 몰거나 모는데 안 될 세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예. 남북 군사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이게 자기네들이 국제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 면피용이라고 면피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낯익은 인물 중에 하나 이제 강석주 이제 외무상이었는데 이제 식도암으로 사망했다.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단 말이죠. 북한 대외 정책에서 강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김양곤이 죽었을 때나 강성조 죽었을 때나 뭐 크게 야 이거 뭐 온건파가 아니냐 뭐 북미 회담을 이끌어낸 아주 협상파 우리의 맞은 협상 파트너로 네. 생각하는데 강석주든 김양곤이든 그 사람은 다 물론 그 북한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고 협상력도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 강석주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한 사람이고 김양곤이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일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바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죽었다고 해서 북한이 큰 변화가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안 옵니다. 큰 변화가 오려면 김정은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3대 세습이 타파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는 네. 큰 변화를 바랄 수가 없다는 거죠. 대남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남 기조 자체는 바뀌는 건 아닌데 저는 네. 강석주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1987년에 제1 외무부 1부부장이 된 후에 원래 죽을 때까지 거의 29년 동안 30년 동안 김정은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강석주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백남신이 2007년에 죽고 난 뒤에 외무부 부장을 하라 그러니까 그런 이 얼굴 마담은 하기 싫다. 나는 실질적으로 국제부장이 하겠다. 예, 북한에서 외무를 담당하는 큰 세 개 라인이 하나는 외무부부장, 둘째는 국제부장, 세 번째는 통전부를 통해서인데 실력을 가장 행사할 수 있는 게 외교 문제는 국제부장이니까 국제부장으로 남아서의 이 실제 사람 일을 해보겠다. 그렇죠. 푸틴을 만날 때나 후진타오를 만날 때나 뭐 코이즈미를 만날 때나 켈리를 만날 때나 소위 말하는 저 칼루치를 만날 때나 전부 강석주가 주도해가 끌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유일하게 강석주를 옆에 앉혀놨어요. 또 김정은이가 DJ 돌아가시고 난 데도 조문단의 원인계. 대표로 왔죠. 그래서 지금 이용호나 이수용이 투톱 체제로 온다 해도 강석주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뀌면은 전방위적인 외교가 될 것인가? 저는 그 능력은 그렇게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하고 또 뭐 북한의 외교 정책이 바뀌나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강석주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 쓰는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이상 것뿐이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면 리수용 당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역량이 강석주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강석주는 거의 30년 동안 해온 경험이죠. 이수영이가 한 게 뭡니까? 속된 말로 김정은이 뭐 뒤에 따라다니는 비서 역할 수행,
뒷덜 보고 그것 가지고 스위스 대사한 거고 이용호는 아버지가 조직부 제1부부장 한 네. 그 후광으로 지금 하는 한 거고 것뿐이다. 경험도 일천하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사실 이번에 이제 광석주 장례식에 보니까 서열 1위가 최용해, 2위, 3위가 황병서, 박봉주 순이었단 말이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1순위가 황병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러니까 김용남이가 김용남 최고위원 상임위원장이 나올 때는 김용남이가 순위는 2순위 맞습니다. 예. 김정은이 다음에. 근데 실권에서 볼 때는 이제 최룡이하고 황병서하고 누가 2인장과 3인장으로 했는데 김용남이 빼면 황병서가 계속 2인자로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로 그동안. 나왔고 뭐 주석단에 앉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김양곤이 때도 최룡이는 6위까지 밀려나잖아. 김기남이 또 뒤에로 김기남이보다 더 뒤에로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군에 있던 권력을 몽땅 당으로 가져왔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소열은 다 뒤로 밀려나고 당의 권력 소열이 다 지금 부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병서도 뭐 당 권력보다도 군 권력이 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업은 군 총정치국장이지 정치국 상무위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직업은 뭐냐 하면 나 정치국 상무위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은 총정치국장이면서 교민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룡이는 당 비서 아닙니까? 예. 당 부위원장이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모든 당의 권력을 관련은- 앞세워놨다. 그래서 당이 모든 걸 주도해 나가겠다. 옛날에 김일성이 당을 가지고 모든 통치를 해왔듯이 그러나 김종일은 아니거든요. 김종일이는 당을 무마시켜버리고 누굴 내셨냐면 군을 내셨기 때문에 선군 사상이었죠. 이거를 다시 뒤바꿔놨다고 보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나온 것이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우리 이제 성김 대사가 이제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이제 내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렇게 내정되면서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 주변에 또 필리핀 주변뿐만 아니라 남중국에 동중국에 서중국에 있어서의 이 해양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기지를 네. 그 주변 기지를 같이 쓰자고 지금 합의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미국이 91년 필리핀 기지가 다 계약이 끝났어요. 그 후에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3월 달에 5개의 필리핀 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도록 임차. 지금 임차 그걸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 기지는 아닌데 공군 기지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중 억제 정책이 중국해에 시작됐다. 대한 정책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이게 될 것 참 같아요. 오늘 더 시간이 좀 있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으로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